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버튼을 잘못 눌러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라고 나오는데 이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냈는데 무슨 메시지가 갔나요? 예, 영화 관람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용민 변호사님하고 통화하실 때부터 계속 중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지구 종말의 날이 온 줄 알았어요. 예. 휴거는 내가 될 텐데 어떻게 이완배 선배가 전화를 안 받으시나 했습니다. 예. 네. 자. 박근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은 뭐 갈지 말지 고앤 스톱이 결정될 텐데.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재용에 이어서 또. 네. 감동으로 따지면 사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의아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용 구속대가 훨씬 더 감격적이었고요. 박근혜 구속은 전투력을 더 막 불끈 생기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근데 먼저 좀 전제로 할 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경제학적인 이야기고요.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생소하고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범죄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분야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꼽힙니다. 아직도 발전이 좀 덜 돼서 개척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들 하고요. 이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사람이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근데 여담입니다만 이 게리 베커는 굉장히 특이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요즘 들어서 덜 할까? 왜 아이들을 안 낳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서로 죽고 못 사니까 평생 가약을 맺고 이렇게 결혼을 좀 사랑스럽게 표현하잖아요. 아이는 우리의 이세를 갖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베커는 경제학자답게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해서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저 선택을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한 후에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크면 그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크면 그 행동을 안 하죠. 요런 걸 전제로 인간의 선택을 분석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반면에 비용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이런 분석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면 농경사회 봉건시대 때만 해도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수많은 자녀의 존재는 경제적으로 이익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노동력이 확보가 되죠. 물론 비용도 늘어나요. 먹여 살릴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노동력의 확보라는 이익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때 생각해 보면 뭐 봉건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요.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우리가 전쟁으로 노동력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혼, 다산 이게 이익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회에 자녀를 여럿이 두는 건 보험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늙었을 때 못 살게 되면
자녀 한 명이 성공하면 나를 돌봐줄 거야. 뭐 이런 기대도 있고요. 예. 근데 요즘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게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육아 비용 이런 게요. 전세 비용 이런 거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봐야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갖고 딱히 자녀를 많이 낳아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뭐 안정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예. 경제학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한 명이 있을 때보다 두 명이 있을 때, 세 명이 있을 때가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로 살면서 혼자 밥 먹을 때보다는요. 두 명이 살면서 한 끼니 때우는 게 훨씬 더 절약이 돼요.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반찬은 그대로 두고 밥 한 그릇도 얹으면 되는 거니까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비용이 줄어들죠. 주거 비용도 줄어들고요. 근데 요즘은 혼밥 쪽도 딱히 크게 비용이 안 들죠. 혼밥 쪽 전용 시장이 워낙 발전이 됐으니까요. 게다가 결혼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육아입니다. 애가 하나 생기는 순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생겨요. 예.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비용 이런 게 생깁니다. 실제로 그 게리 베커 교수는 최근 들어와서 한국을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특히 결혼율,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막대한 육아 비용, 낮은 청년 고용률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조언을 한 적도 있어요. 예. 아무튼 베커 교수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반드시 행동에 드는 비용하고 그 행동이 가져올 이익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행동을 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인데요. 예. 지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만차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불법 주차를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법 주차를 실제로 하는데 이 베커 교수가 불법 주차를 결심하기까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엄청난 계산을 자기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법 주차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강의 시간을 지켰을 때 내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일까? 분명히 이익이 있겠죠.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고요. 또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징계도 피하고 이런 이익의 총량을 막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 고민을 막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일단 안 걸리기만 하면 공짜죠. 예. 공짜로 시각을 논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은요. 주차 딱지를 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게리 베커 교수는 벌금이 얼마지? 그리고 내가 경찰 주차 단속에 걸릴 확률은 얼마지? 이런 걸 막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경찰 주차 단속에 걸릴 확률도 별로 안 높고 걸려도 벌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의를 제 시간에 들어가서 얻는 이익이 크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불법 주차를 했다. 이게 이제 자기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담을 가지고 베커 교수가 범죄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베커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이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소득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베커 교수가 범죄를 저지를 때 드는 비용을 수학 공식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예상 비용은 이퀄 적발될 확률 곱하기 내가 처벌을 받을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 공식이니까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시면 쉽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불법 주차를 할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불법 주차가 걸리면은 딱지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그런데 그 5만 원 전부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발될 확률이 50%라면 그러니까 두 건 중 한 건은 항상 걸린다면 예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5만 원 벌금에 확률 50%, 2분의 1 이걸 딱 곱해버려요. 그래서 2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에 한 번은 걸릴 테니까요. 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침을 많이 뱉잖아요. 근데 이것도 범죄인데 왜 많이 뱉을까 고민해보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침을 뱉었을 때 걸리면 3만 원 과태료. 이건 센 겁니다. 침 한 번 뱉고 3만 원 물려면은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자꾸 뱉냐면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침 뱉는 거 잘 단속 안 하죠.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1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살면서 침 뱉었다고 과태료문 경험을 하신 청취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을 뱉었을 때 걸릴 확률이 1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 분의 1이요. 이러면 내가 침을 뱉는 범죄 행위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기대 비용이 얼마냐면 벌금은 3만 원인데 걸릴 확률은 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두 개를 딱 곱해서 3원이 나오는 겁니다. 3만 원 곱하기 만 분의 1. 그러면 이제 내가 침 뱉을 때 드는 비용은 3원밖에 안 돼요. 그럼 까짓 거에 3원 한 번 내고 내가 침 한 번 뱉지. 왜냐하면 입안에 가래침 들끓는 걸 내뱉는 게 3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커. 시원해져. 이런 비교 끝에 3원보다도 더 큰 침 뱉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뱉는다는 겁니다. 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범죄 경제학에 따르면요. 범죄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드는 비용을 크게 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익보다 커져야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맥커 교수 말에 따르면 비용이라는 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형벌의 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붙잡힐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형벌하고 검거율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누군가가 새로 집권을 한 분이 나는 내 성격상 죽어도 사람들이 길거리 침 뱉는 건 못 보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면요.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이 3원밖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걸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거든요. 예. 비용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검거율을 높이거나 형량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대거 늘려서 침뱉기 집중 단속 기간 뭐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찰 한 명당 담당해야 되는 인구가 500명이 조금 안 돼요. 근데 경찰을 국민 숫자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침 뱉나 안 뱉나. 예. 그래서 침 뱉으면 무조건 잡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침 뱉는 범죄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검거율을 높이는 방식. 예. 두 번째로 다른 방식은 형벌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 뱉으면 벌금이 10억 원. 이래 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아무리 걸릴 확률이 만 분의 1이어도 10억 원 벌금에 만 분의 1 곱하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침 한 번 뱉을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안 뱉죠. 이런 식으로 형량이나 확률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선거 때 돈 받은 사람들. 그렇죠. 수십 배를 물어내야 하는. 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감각이 정말 남다르시네요. 그게 정확하게 경제학의 비용과 확률의 함수를 사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재벌들이 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은 지금까지 범죄 유사 행위로 8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것 빼면 이 일가는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검거율이 제로, 형벌도 빵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29세 때부터 저짓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저 나쁜 짓을 하고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검거율과 형량이 동시에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횡령, 비자금 이런 경제범죄로 감옥에 갇힌 10대 재벌이 누가 있습니까? 정몽구 딱 한 번 구속됐거든요. 최태원 딱 2번 구속됐죠. 10대 재벌 내에서는 얘들이 둘이 달 거예요. 김승현은 횡령 이런 게 아니고 92년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2000년대에는 폭력으로 구속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검거율이 너무 낮아요. 일단. 그리고 심지어 이재현이 한번 구속됐지만 뭐 이재현은 16위급이니까 10대 재벌이 아닌데 하여튼 이재현까지 20대 재벌로 확대해 봐도 이 3-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정몽구는 횡령 비자금으로 갇혔는데 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실제 형량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재현, 최태원, 김승현, 정몽구까지요. 한 명도 만기 출소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면을 받았어요. 다 병보석으로 나오니까요. 이러니까 검거율도 낮죠. 형벌도 낮죠. 얻는 이익은 대충 횡령 한 번 하면 기본이 1,000억이죠.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뇌물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요거는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검거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뇌물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걸리면 형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감옥도 보내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거율이 너무 낮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잡힌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이 특검 전에 수사 초기에 우병우가 끄떡도 안 하고 출석하는데 기자를 노려본다거나 검찰 출석해서 팔짱을 태연히 끼고 있거나 이런 건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난 안 잡혀. 검거율 낮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예. 반대의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 같은 경우인데요. 선거판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가 90년대까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이 90년대 얘기인데 과거에 그 지방의 어느 지역 군수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90년대 후반입니다. 예. 아빠 선거를 도와보면 진짜 겁난데요. 근데 뭐가 겁나냐면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리는데 뿌려도 표가 안 움직이면 이건 별로 겁이 안 난답니다. 예. 근데 진짜 돈을 뿌리면 뿌리는 족족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돈을 안 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돈을 뿌리면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많이 뿌릴수록 당선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 야, 완배야. 군수 한번 되잖아? 그 군에 공장이 2,000개야. 근데 명절 때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공장마다 한 100만 원씩만 받아도 20억이야. 이거 뭐 뇌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선거 때 쓴 돈 다 거치고 완전히 남는 장사야. 이러니까 사람이 돈을 안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90년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선이라는 이익이 너무 큰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죠. 돈을 뿌리면 걸릴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신고도 들어가면 검거율이 엄청 높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후보자들이 왜 대놓고 돈을 뿌리느냐. 검거율은 높지만 형벌이 너무 낮은 겁니다. 예. 걸려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치인들 다 돈 뿌리고 그러잖아. 뭘 그걸 가지고 벌을 내려. 대충 벌금 몇십만 원 받고 끝나죠. 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익이 크므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인들의 뇌물이나 돈 뿌리는 범죄를 예를 들었지만 뇌물은 검거율이 낮아서 돈을 뿌리는 건 형벌이 낮아서 범죄가 커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뇌물 범죄의 경우에는 검거율을 대폭 높여야 되고요. 불법 선거는 형벌을 높여야 됩니다. 예.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0년대 들어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뿌린 사람은 형량을 높이는 거죠.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 받은 사람은 몇십 배로 토해내.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 당선 무효 형벌은 정치인에게 치명적이고 받은 사람도 몇십 배 무는 건 너무 치명적이니까 형량 때문에 많이 자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박근혜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예. 박근혜가 대통령 때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게 혐의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요. 왜 저 짓을 버젓이 저질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얻는 이익이 너무 커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400억 원 삼성 요거지만 파고 재벌을 다 파보면 수천억 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얻는 이익은 확실히 컸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중에 검거율은요. 박근혜는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검거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형량. 만에 하나 검거된다 해도 별일이 없을 거야. 감옥엔 가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를 곱해봤더니 비용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저 짓을 버젓이 저지를 때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 압승이 다 예상됐고요. 예. 뭐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내가 권력이 무한한데 왜 걸려?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검거율이 현저하게 낮았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형량도요. 절대로 만약에 걸리더라도 높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를 지지하는 30%의 콘크리트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는 그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일종의 세력입니다. 추종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나를 어떻게 감옥에 넣겠어? 이런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검거율도 낮고
형량도 나실 것 같다는 기대 속에서 역대 대통령 사상 가장 파렴치한 짓 중에 하나를 대놓고 한 겁니다. 여담이지만 하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집권기에 박근혜가 저 난리를 칠 동안에도요. 국민 여론이 30% 이상 늘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기 전에요. 예. 그게 아마 박근혜가 저 짓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렴치한 대통령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의 검거율을 높여야 됩니다. 물론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큰 의미가 있어요. 범죄자의 구속 확률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완성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은요. 예,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법원 앞에서 들어 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떨어져야 박근혜가 감옥을 가야 그게 검거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검거율을 높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구속을 반대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구속이 안 됐을 경우 저항하는 게 법치주의를 그렇죠. 위한 것이네요. 당연합니다. 예. 둘째로 형량을 높여야 됩니다. 혹시나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합의로 사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렸지만 미국 법원이 2008년에 금융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토프라는 나스닥 거래소 위원장한테 무려 15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없도록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형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법원의 의지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침 뱉다 걸리면 벌금 10억 원이다. 이 시그널을 침 뱉고 싶은 범죄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박근혜 범죄를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고스란히 다 형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왜 징역 100년형, 200년형 이런 거 왜 안 되죠?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구나 국가 통치자니까 봐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가중처벌을 해야죠. 국가 통치자가 뇌물을 받았다면요. 이렇게 형량의 강도를 높여놔야 다음 통치자가 범죄 시도를 할 확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들에게요. 시민들이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 버젓이 법 체계가 있고요. 형벌의 제도가 있는데 박근혜가 저 짓을 했을까요? 착각을 했던 거겠죠. 30%의 콘크리트 지지. 그리고 총선 전까지 180석을 휩쓸 것 같았던 보수층의 존재. 예. 그리고 내가 그 보수를 대표하는 박근혜, 박정희의 딸이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들 감히 나를 잡아가겠어? 발견한들 나를 감옥에 가두겠어? 이런 착각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언제나 집권자들에게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고요. 당신이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돌아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단죄를 내릴 거야. 라는 끊임없는 견제의 시그널을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줘야 됩니다. 예.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30%는 있는데 이렇게 믿으면 오판을 해요. 예.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 있죠. 제가 특정 정파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야권의 후보자 선출 과정을 보면 세 후보 모두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세 후보 일부 지지자들 모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거가 과열되면서요. 그런데 과열의 도를 조금 낮추고요. 예. 우리 시민이 해야 될 일들은 정치인들에게 나는 너를 열렬히 지지하고 사랑해. 하지만 지가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견제하고 돌아설 거야.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그렇죠. 정치인들의 오판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박근혜한테 100년형, 200년형도 불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검거율, 훨씬 더 강한 형벌이 대통령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게리 베커 교수의 범죄 경제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너무 날서서 또 네. 격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왕의 목을 딴 그런 네. 나라는요. 네.
지도자가 함부로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까불지 못합니다. 절대 함부로 못하죠. 예. 네. 프랑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예. 루이 14세였나요? 루이 16세 아니었나요? 루이 제가 16세. 역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언제 갑자기 14세로 바뀌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루이 16세 맞습니다. 예. 네, 네. 루이 16세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마리 앙뚜아네트 남편. 네, 예, 네, 예, 예. 네. 이렇게 왕의 목을 딴 역사를 한 번씩 가져줘야 지도자가 국민을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죠. 네. 뭐 무슨 실제로 목을 따자는 건 아니고 제값에 감옥 갔다 오게 하는 거. 네, 완벽한 제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되죠. 네, 네. 생을 거기서 마감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무서운 나라, 무서운 네. 국민이 돼줘야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는 난들 더 여기서 막가면 안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범죄의 경제학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너무 감사했고요. 자, 네. 화요일 저녁 7시, 3월 28일 저녁 7시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저도 내려가고요. 네. 전주시청 대강당 저녁 7시 3월 28일 화요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맘마이스 녹화 때 오셔서 수구 부패 세력으로부터 세뇌당한 어리석은 영혼들 최욱 정영진을 깨우치게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두 분 슈퍼스타를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요. 또 여러 맘마이스 팬분들 뵈서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탐욕적 자본의 완벽한 그런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최욱 정영진 두 분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시는군요. 네. 어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 드리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나오시는 맘마이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김종인 대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정치권 뉴스에서 제가 다룰 문제인가 좀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28일 하루 동안 좀 시끄러웠죠, 이 뉴스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청취자분들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는 성대모사 정도에만 관심이 있지 전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듯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뉴스를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됐고요. 실제로 제가 공개방송 같은 곳에서 청취자분들을 만나보면 저희 청취자분들은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 그래 너는 지져라 뭐 바람아 불어라 이런 태도가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28일에는 정가에서는 좀 시끄러웠던 뉴스 같았고 이 뉴스를 계기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정치인들도 실제로 매우 많은 것 같아서 이 뉴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발단이 28일 동아일보 조간에 나왔죠. 아마 김태우 기자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가 단독 마크를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재인 진영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28일 오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하고 조찬회동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패권주의 세력화에 시동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이한 거는 대선 출마를 직접 하겠다는 건데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는 뉴스였고 서울 여의도에 대하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나 보죠. 제가 거기로
출근을 한 두어 달 했었어요. 왜요? 김병민 PD님께서 왜? 라디오 21이 거기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이 뉴스에 보니까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거쳐간 선거 명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예, 맞고요. 거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네. 하여간 거기서 당을 창당하려 했었어요. 정정당당이라고. 예. 정정당당은 잘 안 됐고 개혁당이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했던 그 당이 이제 나중에 대선 때 노무현 지지 외곽 세력으로서 또 역할을 했었는데 여간 거기에 라디오 21이 있었고요. 거기 그 건물주가 평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인 분도 있었습니까, 평민당?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선거 명당의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니 야심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거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인 것 같아요. 예. 컨셉을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래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2016년 민주당 비대위, 자기가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이미지로 잡았다는 거. 저는 사실 지금이 비상대책 상황이냐, 김종인 대표의 이 시국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위기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아슬아슬한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장미 대선을 누구보다도 반기는 사람입니다. 12월까지 갔으면 진짜 큰 사단이 한번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 비상 상황을 극복할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다라는 건 뭐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두루두루 들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아주 실패작은 아니었다.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박영선을 위시한 당내 비문계열 의원들을 붙잡는 효과는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비대위에서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비상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종인 대표가 그 비상 상황을 극복할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인 건 뭐 제가 아예 모르니까요. 근데 그 후에 그 여러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아요. 뭐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보도는 김종인 대표가 부인을 한 건 이번 주말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부인한 건데 대선 출마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어서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탈당 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뭐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근데 이게 뭐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탈당 자체를 부인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이분의 어법은 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까지는 정치권 뉴스여서 제가 그냥 뉴스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종인이라는 정치 상품이 정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팔려왔던 미천이 있죠. 그리고 그 미천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겁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종인 대표조차도 경제 민주화의 철학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는 경제 민주화를 자기만 할 수 있다고 항상 주장을 하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민주화를 재벌 오너 일가에 대한 규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종인 씨가 쓴 지금은 왜 경제 민주화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얼핏 대충 훑어봤는데 골자는 그럴싸합니다. 뭐 경제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도 있고요. 국가 재정 정책의 개혁도 있고요. 금융 개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왜 꼼꼼히 안 읽어봤냐면 스르륵 하고 몇 장을 읽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에 대한 높은 철학 수준의 얘기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통 일반적인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어젠다들을 듬성듬성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사람의 철학을 짐작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잘 모르겠고 구체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대충 읽다가 덮었거든요. 근데 탈당을 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요. 지난번 총선 때 뭐 문재인 쪽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입당을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에 관심도 없더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보면 문재인은 경제민주화를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그 예를 들면서 탈당을 했는데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이 나쁜 법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벌들과 전경련에서는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뭐 내용이 복잡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핵심은 대기업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지금 있는 대표소송제도를 좀 손을 보고요. 일반 이사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방안, 뭐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이 법안을 이 대표 발의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의도로 발의를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짐작이 안 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철학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느냐. 주주총회장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다 그런 거거든요.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서 재벌을 견제하자 이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경제민주화가 아니야 하고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사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총선을 앞두고 그 김종인 대표가 민주노총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노조가 자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보호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라는 것은 노조 활동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이 멘트를 듣고 이분은 참 전형적인 또 전통적인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그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노동조합주의라고 해요. 실제로 그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 이 조합주의가 자본주의 내에서 굉장히 활개를 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동조합의 목적은 오로지 엄격한 자본주의의 테두리를 지키고요. 오로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만 도모한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주의라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절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로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환경에만 집중한다. 이런 이제 사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의 사상을 종합을 해보면 재벌을 견제하는 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다. 노동조합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조합주의의 테두리 안에 있어라. 즉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노동 환경 개선에만 몰두해라. 이런 걸로 지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김종인 대표야말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멋지게 장명을 했지 이 말의 철학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철학적 의미는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천적입니다. 도저히 융합이 안 되는 두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혐오 모순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도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으면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한 표에 존엄한 권리를 갖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저도 한 표, 김용민 PD님도 한 표, 이재용도 한 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장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자 관계,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의 관계는 막강한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걸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요, 노예 제도하고 딱히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1997년도 한보그룹 청문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아니 내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머슴인데 곳간에 뭐가 들었는지 머슴이 뭘 아느냐 주인인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머슴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정태수가
머슴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CEO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보기에는 사장도 머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머슴인데 노동자는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개 돼지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은 노동자들을 거의 노예와 비슷한 취급을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제에서는 말 안 듣는 노예를 죽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식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해고는 곧 생명의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예랑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죠.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자본과 노동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도 않아요. 이 노동 현장에서 자본과 협상을 해보면 맨날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1인 1표의 권한을 받습니다. 예.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힘을 바탕으로 1원 1표의 권한을 받습니다. 1원이면 한 표고 10원이면 10표죠. 100원이면 100표입니다. 이재용은 재산이 8조니까 8조 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철학이 근본적으로 공존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돈 많은 인간을 더 존엄한 존재로 봐요.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존엄한 가치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조화가 매우 어려운 두 시스템을 붙여놓은 게 경제민주화인 겁니다. 경제는 자본주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의 사상을 붙이는 거예요. 천부인권과 1인 1표의 사상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위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표의 권한을 줌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놀라운 철학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자본주의의 테두리를 철저히 인정한 상태에서 그저 노동환경 개선에만 집중해라라고 말하면 경제민주화 사상을 조금 더 이해를 못한 거죠.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근본적인 한 표를 가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는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여전히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서 재벌을 견제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요. 근데 만약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서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면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소액주주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에 따르면은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사야 재벌을 견제할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태어나면 누구나 1인 1표의 권한을 갖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내서 그 돈의 가치만큼 투표권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들일수록 당연히 투표권은 커지죠. 주주총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주 있으면 한 표고요. 2주 있으면 2표입니다. 10주 있으면 10표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충돌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투표권을 돈 내서 뽑으라는 거랑 비슷한 전형적인 자본주의 테두리에 있는 돈이 최고인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그냥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재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견제하자 요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민주주의라는 김종인 대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결한 사상에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거인 양 폼을 잡고 다닌다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요. 즉 경제도 1인 1표의 천부인권 사상을 도입하자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김종인 씨처럼 오만할 수가 없어요. 나만 그걸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도한 민중의 한 표 한 표가 집결하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 과정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따르는 한 명 한 명의 민중들과 동등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늘 민중 속에서 살아요.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위대한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김종인 씨를 보면 그런 겸손함이나 민중에 대한 존중이 1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면 맨날 자기 자랑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1원 1표가 판치는 오로지 돈 많은 사람의 권한을 갖는다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중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끌려는 지도자는 확신합니다. 근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중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근데 단언컨대 김종인 씨는 안 겸손하죠. 주변 사람들을 늘 깔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절대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행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게다가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분들하고 빅텐트를 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데 예, 뭐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정치적으로 세력이 미미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딱히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민주화를 저는 정말 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부디 민주주의 사상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김종인 씨가 경제민주화를 독점하려는 태도가 조금 한심해요.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철학적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종인 씨가 이런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마 경제민주화를 했을 때에 상당히 불쾌할 쪽이죠. 그쪽 인사들 중에 누군가가 김종인 씨를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경제민주화를 그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뭐 말씀하시는 성품을 보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섭섭함을 못 견디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정확하게 진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설명하신 맥락과 흡사한데요. 네. 전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 경제 민주화가 안 되는 것이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당내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김종인 전 대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번역을 해야 한다. 항상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에게 경제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이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는 오만과 독선이다.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정치인 찾다가 이제 혼자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경제의 속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시청 대강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5천여 분이 앉아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모시고 오늘 제목은 어떻게? 경쟁사회를 넘어서는 연대의 가치.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죠. 여담 같은 거 하나 좀 하고 시작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1997년에 기자 생활을 동아일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입사하자마자 수습 기자 생활을 할 때는
그 하루에 잠을 2시간도 채 못 자는 수습기간이라는 걸 거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보고가 새벽 2시에 있고요. 첫 보고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고를 끝내고 새벽 5시 첫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4군데와 병원 2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돌아다녀도 최소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마지막 보고를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인 거죠. 근데 2시에 보고가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이 보고를 하면 야근을 하는 일진 선배는 1명인데 보고를 하는 기자는 7명이에요. 네.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주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일진 선배가 받으면 어디야? 그러면 예 선배 저 마포의 이완배입니다. 그러면 보고해봐. 그러면 뭐 은평경찰서에서 자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살? 왜 죽었는데? 뭐 이런 일로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는데? 노끈으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노끈 색깔은? 노끈 색깔 같은 거 잘 취재 안 하거든요, 보통.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쌍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새끼. 사람이 죽었는데 노끈 색깔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이 새끼 빨리 확인해. 그럼 이제 끊죠. 형사계로 다시 뛰어갑니다. 형님 저기 노끈 색깔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노란색.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딱 뛰어나옵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노란색이라고. 그걸 이제 당연히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와서 다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받아요. 제 동기 6명이 일제히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염없이 계속 샌드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가 되면 기적적으로 되면 선배 확인됐습니다. 뭐지? 지가 물어본 게 뭔지도 몰라요. 뭔데? 뭘 확인했지? 그러면 노끈 색깔 확인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노끈 색깔 뭔데? 노란색이랍니다. 노끈 길이 확인 잘 안 하잖아요. 네. 확인 못했습니다. 개새끼 기본이 안 돼 있는 새끼. 쌍욕을 5만 욕을 다 먹습니다. 다시 끊고 가서 형사계로 뛰어갑니다. 형님 저기 노끈 길이는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사람아 그냥 아무거나 불러. 1.8m라고 그래. 1.8m라고 네 일진도 몰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불러도 된다는 사실을. 그게 그 후배들을 공포에 질리기 위해서 만드는 스킬 같은 겁니다. 언제나 신문 기자들에게는 공포에 질려야 된다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전화를 하면 이게 제가 관운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팀장의 전화번호가 뜨죠. 정말 긴장됩니다. 제일 높은 분이에요. 제가 모시는 팀장 중에. 이분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구덩이라도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아서 예, 캡, 저 이완배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전화기 넘어서요. 그러니까 숨의 헐떡거림이 느껴져요. 진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더니 이 개새끼야 첫 마디가요. 예, 캡. 너 이완배지 개새끼야. 그래서 예, 캡 저 이완배입니다. 미안하다. 전화 잘못 걸었다. 네. 저한테 거신 전화가 아닌데 일단 쌍욕을 하시고 네,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이완배입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잘못 거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신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경찰 기자한테는 그 공포에 질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예를 자주 드는데 저는 98년도 화성 시랜드 참사 현장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시랜드. 네. 어린이들 많이. 예, 3세에서 5세 유아들이 캠핑을 갔다가 수십 명이 화재로 불타 죽은 사건이었죠. 어머님들이 뻘밭에서 대굴대굴 구르십니다. 진짜로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기자인 저는 제일 먼저 가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어머님 저 이번에 돌아가신 자제분 한자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이걸 저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가 새로 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이름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걸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할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성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걸 못하면 난 캡한테 죽는다. 이런 공포심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담벼락에서 귀대고 듣는 것, 담 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네. 실제로 제가 도봉라인에 있었을 때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모 중앙일간지 기자는 태연히
검사방에 들어가서 자료를 훔쳐서 나오다가 검사한테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소가 됐어요, 그 기자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 검사랑 부딪히면, 아우, 죄송해요, 검사님. 아, 형님, 오랜만에 봐주세요. 이러고서 나와야 되는데, 예. 이분이 그 주니어 시절에서 몰라서, 아니, 수사 자료를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캡이 시켜서 가져가는데 뭐 이래버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검사가 열받아서 기소를 한 일도 있죠. 제가 그래서 선배가 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하다가 선배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배들한테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예, 저는 후배들한테 못하겠는데요. 저는 97년 입사자였고 98년 IMF 때문에 후배들을 못 받았고 99년에 2년 만에 너무나 받고 싶었던 후배를 받았던 겁니다. 전 너무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일주일 내에 한 명을 울리고 한 달 내에 한 명을 퇴사시키지 못하면 니네들은 죽는다. 뭐 이런 오도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느냐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립감이 필요하다. 예, 이 그립이 꽉 쥔다는 뜻이거든요.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꽉 쥔 것 같은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2월에 저희 명절 때 서울에서 했던 강연회 때 소개를 한번 드렸던 경영학 이론인데요. 매기 이펙트라는 경영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북유럽 지역에는 정어리들이 되게 식감이 좋고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 정어리들을 육지까지 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산채로 요리를 하면 되게 고급 재료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어리들은 수조에 넣으면 빨리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동안 살리는 것이 핵심 요령인 거죠. 아무도 못하는데 덴마크의 한 어부가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어부의 수조에는 정어리들이 살아서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정어리들을 살려오냐고요. 안 가르쳐줬대요. 그러더니 죽기 직전에 비밀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정어리의 천적이 메기라고 합니다. 예. 그 수조 안에 메기를 한 마리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정어리들이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다닌다는 겁니다. 파닥파닥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긴장감 있게 도망치다 보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조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진 다음에 경영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기 이펙트라는 경영학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경찰 기자 때 느꼈었던 거죠. 이걸 못하면 나는 죽어. 예. 이럴 정도의 절박한 긴장감이 있어야 그 조직이 더 발전하고 조직이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아유, 예전에 이건희 씨가 이걸 어디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은 잘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경영자들은 이 이론을 차용하죠. 조직 내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실제로 인사평가를 할 때도 인사 이론 중엔 이런 게 있죠. 목표를 적어내라고 할 때는 그 노동자가 달성을 절대로 못할 뒷발꿈치를 딱 들었을 때 손을 들면 정확하게 한 요 정도까지 못 닿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닿을 만큼 목표를 설정하라고 팀장들이 가이드를 해주면 노동자들이 6개월 내내 1년 내내 그걸 닿겠다고 바등바등 거리면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경영 조직 이론은 이겁니다. 긴장감을 불러넣어라. 파닥거려라. 그래야지 더 나은 성과를 낸다. 이런 거죠. 인사를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전북지역 공무원, 공공기관, 정어리 동지 여러분. 동지들께서는 자본주의가 공식적으로 정어리로 임명한 동지들입니다. 당연히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어리입니까? 우리가 수조 안에서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마다 파닥거려야 됩니까? 그래서 파닥거리고 났더니 경영성과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보면 매기한테 잡아먹힌 내 동지들의 시체가 수조 안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조직이 더 나아지면 좋은 경영학 이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수조 안에서 파닥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곧 경쟁을 하라는 거겠죠. 너희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게
조직의 성과를 훨씬 더 낮게 한다는 건 자본주의 300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이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건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경쟁을 하면 더 나아져. 그렇죠?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요. 좋은 경쟁이 더 나은 성과를 낳게 돼.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옥죄었던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위대한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던 경쟁의 물신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경쟁이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먹어줍니다. 명문대 출신이야? 역시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 분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노동자인데요. 노동자 국회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생 노동자 출신들이 몇 명 있냐고요. 우리는 되게 황당한 게 우리를 대변해 준다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나는 노동자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준다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왜 그러죠? 그냥 노동자를 뽑으면 되잖아요. 예?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농민단체에 갈 때마다 이 대권 후보들이 다 농민들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농민을 잘 대변할 것인가를 막 연구를 해요. 왜 그러냐고요. 농민을 뽑으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은 스카이 명문대 출신들의 변호사, 검사 출신들입니다. 교수 출신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교수된 사람들, 뭔가 우리보다는 낫겠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의 정치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노동자 2명밖에 더 있습니까? 울산에 당선되신 2분이에요. 예. 노동자 후보들이 생 현장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노동자를 잘 대변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변호사, 교수 출신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지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그문트 바우만이 얘기를 한 경쟁의 물신화라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느냐? 자본가들은 언제나 경쟁을 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이기겠다고 치고받으면 더 나은 성과를 낸다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심리 속에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는 조금 낫겠지, 이렇게 굴복하는 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은요, 명문대 출신들 정말 우리 학벌 철폐해야 됩니다. 예? 스카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들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다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해주세요. 특히 이게 언제 동의가 제일 많이 되는 줄 아세요? 우병우 이런 애들 나왔을 때요. 완전 막 열렬하게 지졌습니다. 이 기자님 말씀 옳아요. 우병우 같은 새끼들이 진짜 우리나라 말아먹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 확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이완배. 아닙니다.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역시 그래도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헌신하시지 않나요? 둘 다 서울법대예요. 둘 다 서울법대. 네. 그런데요, 박주민이 훌륭한 건 서울법대를 나와서가 아닙니다. 네. 박주민이 훌륭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 민중들이 우러러봐요. 역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네. 물론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오면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요. 김기춘도 있고. 그렇죠. 김기춘 나오면은 제가 학벌 철폐하자고 그럴 때 동의가 많이 됩니다. 네. 차라리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이 고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박주민 의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낙수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자들을 잘 살게 하면 밑으로 떡고물이 떨어져서 민중들도 잘 살게 된다요. 제가 이건 영어로도 압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 트리클 다운 이펙트요? 네. 근본적으로 출발이 어떻게 되나요? 잘 사는 사람들이 위에 있다는 그림입니다. 얘네들을 잘 살게 하면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의 말을 분수 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래쪽을 잘 살게 해주면
위 기업들까지도 이게 올라간다는 그 분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놈들은 위에 있어요. 그림에서 항상 어떤 그림을 봐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언제나 밑에 있는 겁니다.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서요. 개천에서 용난다. 네. 그래서 많은 대권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요. 지금 사회는요. 정당한 경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만 해도 개천에서 공부만 뼈 빠지게 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출세길이 열렸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서울대 가는 건 다 강남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같은 애들이 편법으로 이대 들어갑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사회를 경험해 본 다음에 그래서 고작 다시 돌아가자는 곳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개천에서 미꾸라지들 중에 경쟁해서 이겨서 용이 됐다고 칩시다. 나머지 개천은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머지 개천에 남아있는 미꾸라지들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경쟁해서 졌으니까 개천에서 살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경쟁을 너무나 쉽게 물신화시킨다, 신격화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개천에서 누군가가 용이 났을 때 내가 경쟁해서 졌으니까 우리는 개천에서 살아야지 뭐. 용이 안 나서 문제지 누군가가 경쟁해서 이겨서 용나게 해주면 그 시대를 찬양해야지. 그리고 용난 사람을 존경해야지.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변호사 출신으로 뽑아야지.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경쟁을 물신화시키면 민중들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가난의 고착화, 복종화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좌파 경제학자였던 마르크스가 크게 착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민중들을 가난한 곳으로 내몰 텐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민중들은 당연히 망치를 들고 저 자본가 계급을 박살낼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역사의 필연은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올 것이라고 예언자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소스타인 베블렌의 대답은 이겁니다. 가난할수록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에 뒤처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시스템 내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한 투표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성 참정권이 언제 시작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고 있지 않지만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정권이 주어졌었던 건 시민혁명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에서 조금씩 실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과는 시차가 200년 가까이 납니다. 즉 여성들은 200년 동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정권을 얻었을 때요. 그런데 멀쩡하게 자유평등연대의 사상을 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 참정권을 이렇게 뒤늦게 인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더 궁금한 건요. 여성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여성들은 왜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200년 동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성들이 아둔해서요?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라고 시민증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시민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본질적으로요. 노동하는 남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만 시민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가해지는 그 참혹한 노동을 못 견딜 거라고 보고 남성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한 다음에 니네들만 시민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었던 겁니다. 이 가혹한 노동을 못 받아들이는 여자들은 시민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경제권 자체가 완벽하게 남성들에게 종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권이 없다고 해서 여성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냐고요. 1인 1표의 권리가 없냐고요. 당연히 투쟁을 해야 되는데 200년 동안 여성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 가난할수록 복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을
받는 것밖에는 남편이 벌이를 해주는 그 식량을 받아먹는 것 외에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들지 못합니다. 우리 70년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가부장적이었습니까? 네. 아버지가 식탁에 앉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앉았죠. 그 한 세대 앞에서는 여자가 어딜 감히 겸상하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당하죠. 겸상이 뭐라고 밥값이 먹는 건데. 예? 또 어디다 대고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 왜 저항을 안 했을까요? 경제권이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는 게 살아남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에서 경쟁의 패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뒤쪽에 몰리면은요, 저항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종합니다. 그래야 한 끼니라도 먹고 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경쟁의 물신의 단계 다음에 복종화 단계입니다. 시민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화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저 하루하루 복종하고 사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그 방송 녹음할 때도 김용인 PD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상태에서 피지배자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예.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려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이제 3단계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굴복하고 복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단계가 되면은요, 자기의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아지면, 정말로 괴로우면 뭘 찾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이끌어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네. 자본주의가 종교가 되는 단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저 서울대 간 애들, 성공한 애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난 너무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리고 이 사회에 잘 복종하고 싶어. 이러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네. 나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박정희죠. 네. 많은 민중들이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로는 본인들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항거로 이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경쟁에서 내팽개쳐서 최악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살게 돼 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처럼 떠받들게 되죠.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예루살렘의 하이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한나 아렌트가 유대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계 사람들을 축출하고 외국으로 추방을 할 때 가장 악랄한 역할을 했던 꼬붕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드디어 이제 재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렌트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마 같은 놈인지. 당해봤거든요. 진짜 사탄 같은 놈이어서 뉴욕타임즈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장에 딱 가서 앉았는데 황당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리버리하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순진하고요. 너무 자상한 두 아이의 아빠였다는 겁니다. 뭐지?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감옥에 가던 저 사탄이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서민이었고요. 그래서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악마는 되게 평범한 데서 출발을 해요. 네. 아이만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어. 나는 히틀러의 말만 들으면 돼. 나는 자존감이 없어도 돼. 나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이제 인간은 광신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를 죽여 하면 죽이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히틀러 평전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왜 아시죠? 그 나치 체제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사람을 학살하고 그 학살하고 나서 그 시신의 일부를 떼어내서 네. 뭐 그걸 가발로 만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그 읽기 전까지는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기쁘게 네. 스스럼 없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자발적인 차원이 네. 아니라 신념에 가득 차서 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네. 하종강 선생이라고 노동운동 네. 하시는 네.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네. 민주화 운동하실 때 그때 고문을 하다가 잠시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고문하는 자리에서 이 고문을 가했던 자가 집에다 전화를 해서 아빠야 학교 갔다 왔어? 밥은 먹었고? 이걸 너무 자상한 가장인 거죠. 네. 이런 멘붕을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평범한 사람이 악마가 됩니다. 왜냐? 누군가의 신이 명령을 했을 때 그 신의 말이 너무나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지금 탄기국 집회 나가셔서 박근혜 외치시는 분들이요. 사탄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마마 이러는 사람도. 그렇죠. 네. 네. 단지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복종하면서 살다 보니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박정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 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모든 이성보다도 압도하는 신의 교지가 되는 거죠. 김용민 PD님께서 목사 후보생이라는 건 아시나요? 선동열 선수 앞에서 여드름을 짜면 안 되는데 교회 얘기를 드리면 저도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는 신앙에 조금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이성을 충분히 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다녔던 교단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말살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단에서 제가 자라서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충돌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디서 제일 폭발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에 수련을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안 나오거나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여기서 못 나간다. 예,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천성 목사. 예. 제가 그분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때 그 경험했다니까요. 네네. 방언을 시키는 거야. 막 가슴을 두드려라, 머리를 두드려라. 그런데 제가 왜 두드리지 이거를? 근데 성경에 보면 9가지 은사라는 게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셔서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면서 마이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 환자 오늘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됐더라고요. 암 환자가 나왔다는 말씀에.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좀 환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러시는데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당시만 해도 인류가 40억 명이고 최소한 10억 명 이상이 매일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텐데 무좀 환자는 카네스텐을 열심히 바르면 낫는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무좀 환자까지 친히 한 명 한 명 낫게 해주시는 건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나. 저는 처음에 그런 반발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처음에 딱 이렇게 눈이 띄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서 눈이 번이 튀어가지고 기차가 자기 앞을 딱 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서라 하고 명령을 하셨대요. 근데 기차가 섰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정류장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장난 기차를 가게 해야 은사죠. 멀쩡하게 가는 기차를 왜 세웁니까? 그 안에 있는 멀쩡한 승객들은 갑자기 기차가 섰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기독교가 이성을 말살하는 신앙의 단계에 왔다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몇 년도였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87년이죠. 아, 그 무렵이었군요. 저는 한 85년쯤에 이제 갔을 때 막 방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아시죠? 기도하다가 막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서 갑자기 말이 알랄랄랄랄 이게 나오는 거. 예. 근데 방언을 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분 동안 막 기도를 시켜서 방언을 한 사람들 이제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그것도 경쟁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방언 성공자 실패자를 구분해서 오늘 다 방언 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그 무렵이었으니까 5학년 그 무렵이었으니까 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시켰는데 안 되니까 끝내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가 이런 개새끼들 순식간에 개새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교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일치하는 거죠. 방언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정어리가 되고 기독교 안에서는 개새끼가 돼버리는. 실제로 저는 자본주의가 신격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자본주의가 명령하는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도 이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저는 이성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연대라는 단어를 꺼낼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운동권 용어처럼 들릴까봐 죄송스럽지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드리면 이렇게 토를 달고 제가 방송에서 연대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연대하자거나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너 사회주의자냐? 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아직도 운동권이니? 이런 반응이 정말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성적인 논쟁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에 관련된 곳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온화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강연을 끝나고 났더니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는 걸 이단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느덧 자본주의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연코 경쟁의 물신화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이 허황된 신념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네. 은연중에 서울대 출신이 앞에 와서 얘기를 하면 역시 똑똑해. 이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역시 저 변호사, 저 교수는 노동자를 잘 대변할 것 같아. 서울대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버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이 환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경쟁의 물신화를 벗어나고 나면은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경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면은요, 경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정어리들의 시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아득바득대는 동안 누군가가 경쟁에서 져서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요?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결사항전해 주십시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공부문의 성과를 뭘로 평가를 할 건데 공공부문의 성과라는 게 사기업의 그것과 같아?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우리를 경쟁시키는데 왜?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는 사실을 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더 나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낼 거라는 니들의 얘기에 나는 절대 동의 못하겠어 라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협동할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두고 봐. 우리는 연대할 때 더 나은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어. 니들이 틀렸어 라는 궁극적인 철학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실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협동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요. 수주안의 전북지역 공공부문 공무원 정어리 동지 여러분, 이 수주안에 메기가 한 마리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상식입니다. 이걸 경영학자들이 메기 이펙트니 이런 개똥폼 잡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소개를 해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기는 한 마리고 정어리는 수천 마리입니다. 모여서 메기를 물어뜯어 죽여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혼자 살겠다고 파닥거리면은요, 살았다 기뻐 하고 돌아보면은요, 죽은 동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제가 많은 노동자분들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우리의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발 앞만 쳐다보지 마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보다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경쟁에 패배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염호석 열사가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경쟁에 뒤쳐서 죽은 게 아닙니다. 1973년 미포노선 노동자 폭동이라고 불렸던 기록된 사건에 돌아가셨던 59분의 노동자들이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지들께서 듣기 약간 불편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우리 민중애들의 편집국장과 제 동기입니다. 친구고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같은데 생각에 하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하고 제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국장은 노동조합이 소속된 조합원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 성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노동조합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노동환경, 임금, 단협, 보장, 일자리, 그걸 최우선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연대에 열심히지 않으면 저는 비판할 생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10%밖에 없습니다. 동지들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노동자들입니다. 그걸 평소에 인지하고 사십니까? 나머지 90%는요.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정규직들은요. 그걸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닙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노동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노조의 보호막 아래서 직장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내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의 경쟁에 이겨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지들이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90%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죽어왔고 매기한테 잡아먹힌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이라면 연대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앞길만 찾아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송곳에 보면 보셨나요? 네, 그 구고신 노무사의 명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오죠. 한 여성 노동자가
아니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무고신 노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배는 죄가 아니요. 우리는 벌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경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좀 평범할 뿐이라고. 그런데 사회는, 국가는, 정부는 평범한 사람을 평범하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당한 사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 지역 공무원, 공공기관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앞만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 노동조 앞만 쳐다보지 말고요. 뒤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평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에게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은 패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그냥 조금 평범할 뿐이에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요,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경쟁에서 졌다고 패배자 취급을 받고 생명의 위협에 내몰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누구도 평범하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모두가 부둥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수많은, 정말로 많은 약자들이, 저는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전북 지역 정어리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됐을 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제는 공개방송 실황을 내보내느라고 만나지 못했는데, 역사적인 날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됩니다. 네. 박근혜 씨 구속. 이거 뭐 연거푸 우리 사회가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현기증도 납니다. 네, 뭐 저희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가 잘 안 변하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조금씩 누적되면 한꺼번에 역사와 사회는 확 하고 바뀐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누적이 되면 안 변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질적으로 확 점프해서 혁명하듯이 바뀔 때가 있다고 해요. 이걸 물을 끓이는 것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물을 끓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딱 되는 순간 수증기로 확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이뤄진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싸워오고 노력했던 이 누적된 것들이 한꺼번에 정말로 이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폭발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상식의 틀 위에 서게 된다면 뭐 당연히 이런 저질 악한 정치를 해온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타이밍이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민중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그런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박근혜 구속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경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선 제 경험담부터 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근데 제가 가끔 이 대학 때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라는 걸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예. 굳이 대학 때의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때의 경험담을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가 풀어나가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오늘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90학번이고 90년, 91년 요때 이제 학생운동을 한참 했었고요. 그리고 92년도에 군대를 갔고 94년, 95년, 96년까지 학생운동 진영에 남아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90년, 91년은 정말로 학생운동이 격화됐을 때였어요. 이때 왜 격해졌냐면 90년 1월 22일에 그 유명한 도대련, 보수대연합이라고 불리던 민자당 합당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보수 쪽이 정말 풀 파워가 된 거죠. 가장 강성한 때가 됐을 때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을 텐데 의외로 진보 진영도 풀 파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민자당이 합당되는 그날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이 만들어집니다. 예. 노동계의 힘이 총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였던 1989년에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이 출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87년 항쟁 이후에 진보 진영의 힘도 바짝 다 모아진 상태에서 저쪽이 보수대연합으로 결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양쪽의 그 최강의 힘들이 격돌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경험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해에도요. 어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해에도 봄에는 정말 잘 싸웁니다. 예. 근데 가을이 되면 투쟁이 확 죽어버립니다. 희한하게도요. 예. 근데 노태우 군사정부 시절이었고 94년부터라고 해도 역시 뭐 김영삼 보수정권 아래였으니까요. 뭐 군사정부가 봄에는 악랄하고 가을에는 부드러워지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악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에만 유독 잘 싸웁니다. 근데 여름에 범민족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투쟁의 힘이 확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질 때쯤 되면 뭐 거의 대외 투쟁이 없어지죠. 그리고 다른 일로 바빠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해석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봄에는 보통 춘투라고 해서 노동계에서도 투쟁이 본격적으로 격해지는 시기이기도 했고 대학가에서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학생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4.19, 5.18, 6월 항쟁 이런 기념할 만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이 반독재 투쟁이 구성이 됩니다. 물론 내부에 이견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면 이 차이는 다 덮어지고 같이 함께 싸우는 걸로 되는 겁니다. 특히 90년 봄에는 이제 민자당이 합당하면서 그때 가두투쟁 구호가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내에는 다양한 이제 뭐 정파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구호를 들고 활발하게 시내로 나가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매년 가을이 되면 왜 이 싸움이 약화되느냐? 제 생각인데요.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을이 되면 다음에 대학가를 이끌 학생회장단을 선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런 가벼운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선거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비방, 네거티브 이런 거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니 학생운동도 그랬습니까? 아니, 사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다닌 것 같은데 학생운동에 물이 빠지면서 학생회장 후보가 한 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출마자가 없어가지고 한정없이 비대위 체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치열했군요. 그러니까 94학번이시죠. 93입니다. 93학번이죠. 90년대 중반부터 학생회가 급속도로 와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로 뭐 종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파끼리 뭐 선거연대, 합종연행, 결선투표 들어가면은요, 뭐 2, 3위 후보 간의 연합,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예. 심지어 동원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멀쩡하게 공부하던 복학생들 있잖아요. 예.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그러면 선거운동들이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그 형들, 누나들 손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 올해는 몇 번 찍으면 돼? 올해는 2번 찍으면 돼요. 2번 뭐 이러면 이제 2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찍는 거죠. 예. 또 얼마나 선거가 치열했냐면 봄에는 분명히 같이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싸울 때는 정말 서로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래야지 서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생사의 경계선에서 서로 돕던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눈도 안 마주쳤어요. 거의 상대를 원수 직전까지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각 운동 조직들이 선거를 맞아서 자기 정파의 세력 확장에 올인을 하니까 이건 제 평가지만 이러다 보니 대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서 싸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진보운동 진영이라는 곳에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그때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 그 뿌리를 가지고 아직도 갈라서서 으르렁거리는 정파가 존재를 합니다. 진보정당만 해도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이 세 당으로 갈려있죠. 녹색당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당은 제가 왜 빼냐면 그 녹색당 같은 경우는 운동 진영의 정파적인 분할 때문에 있는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세계적인 운동 추세에서 있는 정당이어서 저희가 보통 진보정당 통합을 할 때는 녹색당을 거론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녹색당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녹색당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은 보통 진보정당 통합 논의에 잘 들어오지 않고 녹색당만의 그 환경정책의 정당을 가진 독자적인 정당으로 진보정당 내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녹색당을 뺀 거고요. 어쨌든 여전히 이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세 뿌리의 정파는 서로를 매우 경계하죠. 경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세 정파 사람들 중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에도 가까운 분들이 제가 되게 많아요. 술도 많이 먹고요. 민중연합당 분들하고도 되게 친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 분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유일하게 진보정당 당적을 가진 게 저는 노동당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노총 안에서도 어떤 정파분들과도 저는 자유롭게 만나는 편이고요. 그분들도 저한테 이완배 기자는 어느 정파 소속인지 묻지도 않고 개치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소속됐다고 볼 만한 정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가장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정파에 속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발 합칩시다. 우리야. 그리고 속사정을 이래저래 들어보면 저야 왜 싸우는지 이해는 하죠. 그 차이가 뭔지 어렴풋이 알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요. 시민들 앞에서 맨날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그게 뭐가 차이인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설득해야 될 시민들은 우리를 다 비슷비슷하게 보는데 우리만 내부에서 서로 죽어도 쟤하고는 같은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마음의 응어리를 접으시고요.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정파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우린 괜찮아 우린. 우리는 너그러워. 그런데 저쪽이 먼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저쪽이 먼저 사과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똑같이. 저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저쪽이 먼저 패권을 저질렀어. 아니야. 저쪽에서 먼저 부정을 저질렀어. 이게 쳇바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솔직히 뭐 결례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애들 싸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제가 먼저 욕했어. 아니야 네가 먼저 째려봤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만 풀면 훨씬 더 진취적인 통합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민주노동당 시절에 힘을 합친 강력한 진보정당의 꿈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운동 진영이 힘을 합치고 시민사회의 지지까지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진보정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열성적으로 지지할 거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정의당하고 민중연합당은 벌써 이제 다른 두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으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냐면요. 박근혜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엉뚱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역사적으로 진보 진영은 거대한 적이 있을 때 잘 뭉칩니다. 근데 반면에 거대한 적이 사라지면요. 예. 위험한 수준으로 분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늦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범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당 일가까지 이 촛불혁명의 거대한 파도에 압도를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호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초창기에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 다음에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건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민자당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형성됐을 때 소위 춘투, 봄의 투쟁 이런 게 떠오르는 국면에는 여러 정파들이 다수의 처해는 다 접어두고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서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의 적인 박근혜가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에 벌어질 범진보 진영의 극심한 분열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거대한 적이 사라지면요. 각 정치 세력들과 정파들은 또다시 각계 약진을 해왔던 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물론요.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단일한 대우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경험상 이 분열의 국면에서요. 진보 진영은 너무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힘을 합쳐서 모아야 될 때 무슨 이론이나 정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합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못 합칩니다. 예. 쟤랑은 죽어도 같이 못하겠어. 뭐 이런 거죠. 너무 미워요. 너무 상처를 서로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구속이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시는 여러 지지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상처를 충분히 입었어요. 네, 이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요즘 페북의 타임라인을 잘 안 보는데 패절이라고 하죠. 패친들 자르는 거예요. 예. 이걸 칼질로 비유하면 저는 선혈이 낭자한 모습이 보여요. 막 피차 감정이 돌아서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많이 줘서 엊그제까지 친구들이었던 사람을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꼭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먼저 나쁜 짓을 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격해졌는데 그나마 우리를 유일하게 묶어왔던 공공의 적 박근혜가 구속이 되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멀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의 새 후보 지지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격렬히 토론하대요. 너무 감정이 상할 정도의 멘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정당 지지자지만 의외로 저는 민주당의 매우 우호적인 사람 중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또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민주당과 소수 진보정당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벌어질 격론도 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범진보 진영이라고 부를 때에는요.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차이는 연대로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연대라는 건 생각이 완전히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게 연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넘지 말아야 될 감정선은 안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 감정선을 훌쩍 넘잖아요. 그럼 지금 갈라선 진보정당들의 모습처럼 뒷감당이 너무 커져요. 분열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갑니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경쟁이 뭔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예. 특히 진보는요. 제 경험상 경쟁할 때보다 협동할 때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원래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쟁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르니까 스스로 발전해 온 겁니다. 진보에게는 도덕성이 있고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꺾어야 된다는 경쟁심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장에서 거리에서 풍찬무숙하는 운동가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수십 년 동안 기꺼이 해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저쪽 정파를 이기기 위해서 평생을 운동했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새 후보가 서로를 꺾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경쟁하면서 뭐가 더 사상적으로 발전을 했을까요? 솔직하게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새 후보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시면서 사상적으로 시대 정신이 별로 발전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네가 먼저 나 째려봤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나를 야렸잖아. 뭐 이러면서 감정 싸움이 점점 더 격해진다는 느낌밖에 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경선 국면을 보면서 정말로 제 평소의 사상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경쟁은 성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협동은 경쟁보다 우월합니다.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부디 박근혜라는 공적이 달아진 지금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요. 시끌시끌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동지들이라는 사실은 서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비아냥을 극복하는 좀 멋있는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적인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에 벌어질 일이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아, 너무 적절한 그런 그런가요? 지적이시고요. 사실 제가 뜨끔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예, 뭐 김용민 PD님께서요? 아유, 저도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이런 싸움의 한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예, 네.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말씀해봐야 별로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은 미운 새끼들이 있어서. 김용민 PD님께서 요 며칠 사이에 잘못하신 건 예. 저를 패절하신 거죠. 아, 패절한 적 없어요. 아, 정말 참. 농담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는데,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막 제 신분증 보내고 그래서 겨우 회복이 된 겁니다. 네,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명심하고, 네. 이제 차이 생각하지 않고, 네. 뭐 지금 세상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차이보다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 접촉점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고 네. 성찰하는 네. 민주 진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보다 협동이 강하다는 네. 것을 보여줘야 한다. 네. 네. 오늘 주제 마음 깊게 새겼습니다. 자, 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평과 함께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